2000년대 이후부터는 거의 30세 가까운 시점이 돼서야 노동시장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출산율이 제고된다?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거꾸로 피부양 인구가 굉장히 광폭해서 늘어나는 그런 문제점이 생겨버려요. 내가 애를 낳는다는 거는 부양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지출이 있을 거라는 걸 염두에 두고 요즘에 합계 출산율 0.78명이라는 숫자를 보고 충격을 받으신 분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 저도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웬만하면 70년대생들은 80만에서 거의 100만 명, 근데 요즘에 태어나는 친구들은 24만 명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71년생이랑 비교하면 거의 매년 태어나는 인구수가 4분의 1토막이 났으니까 엄청나게 이런 인구 감소가 있고, 그리고 합계 출산율이 2.1명 이하면은 그 나라 총 인구가 원래 감소를 하는데요. 근데 한국도 합계 출산율 2.1명 이하로 내려간 거는 80년대였는데 80년대부터 다른 전 세계 나라들도 2.0명 이하로 내려가서 그래도 1.6명대에서 한 4, 50년을 계속 버티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는 1명 이하로 내려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게 점점 0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합계 출산율 내려가는 현재 기울기와 속도를 보면은 한 20년 정도 지나면 더 이상 출산이 없고 더 이상 출산이 없는 상태에서 그 마지막에 태어난 친구가 죽으면은 대한민국에 인구가 없다는 굉장히 우울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가지고 요즘에 출산율이 굉장히 화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이를 더 낳고 출산율을 올리면 문제 해결이 되냐?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해주려고 합니다. 출산율을 제고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쪽의 핵심은 뭐냐면은 지금 피부양 인구인 노인 계층이 너무 많다 보니까 출산을 통해 가지고 부양 인구를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주장이 핵심인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교롭게도 이런 구조가 깨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종전의 생산 가능 인구라는 개념이 만 15세에서부터 64세를 다루고 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만 15세라는 나이가 거의 중학교 3학년인 나이밖에 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친구도 생산 가능 인구라고 보기보다는 경제적으로는 이 친구 역시 피부양 인구에 가깝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과거에, 그러니까 90년대 이전에는 만 20세 전후로 노동시장에 투입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2000년대 이후부터는 만 20, 25, 거의 30세 가까운 시점이 돼서야 노동시장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출산율이 제고된다? 출산율이 다시 1명으로 올라가고 1.2명으로 올라간다?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거꾸로 피부양 인구가 굉장히 광폭해서 늘어나는 그런 문제점이 생겨버려요. 그리고 지금 태어나는 친구들이 거의 만 30세 이상 될 때까지 부모가 계속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지금 출산이 가능한 가구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아이를 한 명 낳을 때 이 친구를 거의 30 다 될 때까지 내가 지원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국민계정을 보면은요, 한국인은 만으로 27세까지는 돈을 못 법니다. 그리고 또 한 30년 벌다가 만으로 61세가 되면 또 적자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 가능 인구를 15세부터 잡긴 하는데 인생 전체로 보면은 15, 16세 때 제일 돈이 많이 나가고, 그리고 이때 사교육비가 가장 많으니까 제일 적자 구간이 큰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피부양 인구를 떠받칠 생산 가능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지금 만약에 출산율이 높아지면은 높아질수록 적자 인구가 더 늘어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2023년에 태어나는 아이는 2053년까지는 피부양 인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30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70이랑 80세까지 회사를 다니면 또 문제가 없겠는데, 요즘은 30부터 시작을 했을 때 거의 50 언저리가 되면은 퇴직을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지다 보니까 정말 돈을 버는 기간은 굉장히 짧아지고, 인생 전체로 보면은 이 중에서 현금흐름 곡선이 굉장히 마이너스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잠깐 솟았다가 다시 굉장히 마이너스 내려가고, 그리고 요 잠깐 사회생활 하는 기간 동안에 부를 이루지 못하게 되면은 곧바로 60 언저리에서 또 노인빈곤 이슈로 이어지는 거다 보니까요, 한 명 낳고 이 사람이 부양 가구가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굉장히 오히려 착각일 수 있고, 사실은 아이를 더 낳으면은 이 인구도 피부양 가족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아지는 거는 이런 거를 경제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내가 애를 낳는다는 거는 내가 이 친구를 부양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지출이 있을 거라는 걸 염두에 두고 출산에 대해서 기피하게 되는 현상들이 지금 반복해져 오다 보니까 출산율이 확연하게 지금 내려가서 0.78명 레벨까지 내려갔다는 겁니다.
1970년대 때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합계 출산율이 막 4명 넘어갔고 50년대 전후 시절에는 합계 출산율이 6명 넘을 정도로 엄청난 출산이 있었는데요. 80년 들어가면서부터 그 출산 제한 정책을 쓰기 시작을 하거든요. 산업화를 해야 되고 뭔가 사회에 나가서 부모가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부양해야 될 자녀가 너무 많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그때부터 뭐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면면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엄청난 산하 제한 정책을 썼습니다. 어느 정도로 썼냐면은 당시 반포 쪽에 분양하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관 수술을 받아오면은 이제 특별 공급을 준다고 막 이렇게 논의할 정도로 엄청나게 출산 제한 정책을 썼는데, 결국 어떤 의미냐면은 어린 아이들이 피부양 가족이고 이 피부양 가족을 줄여야 더 여유롭게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거를 국가 전체적으로 시책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84년 이후부터 태어난 요즘의 소위 그 MZ 세대들이 이런 출산 제한 정책의 최수혜 세대라고 할 수 있고요. 어떤 수혜를 받기 시작했냐면은 여러 자녀에게 가야 될 것이 1명 또는 2명에게만 갔기 때문에 이 자녀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높은 사교육 지출들을 할 수 있게 하면서 이들이 가장 교육적인 부분에서 고도의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세대고, 지금 MZ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딱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MZ 세대는 출산 제한 정책의 최수혜 세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역설적으로 여기서 또 어떤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취업 세대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소위 화이트 칼라 일자리라고 할 수 있고, 이 화이트 칼라 일자리는 보통의 사무직군들을 말을 하는데, 이런 대기업 사무직군 같은 경우에는 노동시장에서 프라이머리 마켓이라고 해서 1차 노동시장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전체 약 10% 정도밖에 되지 못해요. 그러면 중소기업 이하를 저희가 세컨더리 마켓이라고 해서 2차 노동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2차 노동시장에 거의 90%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MZ세대들은 1명 또는 2명 높은 교육 수준의 높은 대입 진학률을 받으면서 학교를 갔는데, 이 프라이머리 마켓은 시장이 너무 작기 때문에 취업 전선이 너무 타이트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높은 교육 수준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진짜 엄청난 소리 없는 경쟁이 발생을 하게 된 거가 지금 MZ세대의 취업난하고도 그대로 연결되는 거고, 그리고 2차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중소기업에서는 굉장한 인력난을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 산하 제한 정책이 흐르고 흘러서 나비효과처럼 연결됐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심화된 경쟁 상황 속에서 일부는 선호하는 직장도 갖고 돈도 잘 벌고 있지만 모두가 그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뭐 자책감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실망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이런 사회 시스템 전체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분이 많이 있는데, 이들이 자녀를 낳아서 다음 세대가 됐을 때 내가 우리 부모에게 받았던 만큼 내가 우리 자녀에게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또 MZ세대부터는 전반적인 소위 인스타 문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일부 성공한 계층에서 인스타라든가 이런 블로그, 페이스북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꾸 우리 이번에 어디 갔어요, 우리 자녀한테 뭘 해주고 있어요, 뭐 영유 보내고 있고 국제학교 보내고 있고 온통 이런 얘기를 해대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뭔가 성공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자기는 그걸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식 세대에게 미안함을 가질 수도 있다 보니까, 자식을 뭐 충분히 낳아서 그만큼 못해줘도 뭐 난 내 자식 사랑하니까 난 그렇게 키울래, 이런 생각보다는 약간 위축되는 게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혼인 혹은 출산과 좀 연결이 되면서 출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반응, 그리고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내 어딘가 희생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 왜냐면 우리 부모들도 어느 정도 그런 걸 했기 때문에 나도 그런 걸 해야 된다 생각에 연결돼 가지고 출산율 저하가 반복적으로 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해법을 논의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일단 1차적인 해법은 사회 진출 시점을 굉장히 앞당겨서 전체 생애 주기에서 돈을 버는 기간을 늘려서 이들이 부양가족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겁니다. 현재는 어른이 돼서도 캥거루 세대라고 해서 여전히 조부모에게 얹혀 사는 이런 가구들도 굉장히 많은데, 거꾸로 다시 과거처럼 돌아가서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자기 스스로 돈을 버는 사회가 조금 되어야 되는데요. 소위 대치동식 교육 스타일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대치동에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20살 때부터 어떤 사회에 나가가지고 창업을 하고 막 이걸 바라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늦더라도 전문 직군이 되어서 긴 기간 동안에 큰 돈을 벌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만 35세, 40세가 되도록 계속해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이 그런 형태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되었을 때 기술이라든가 다른 부분을 배우게 되면서 20세 이후부터는 돈을 벌게 되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은퇴 이후에도 다른 초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된다면은 전체적으로는 지출이 많고 수입은 잠깐 적고 이런 구조에서
해서 지출 적고 수입이 굉장히 많고 길게 간 다음에 다시 지출이 적어지는 이런 구도로 사회를 이제 바꾸려는 게 하나 필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너 어느 나라 얘기하니 한국에서 말이 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일본이 이것도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어떻게 보면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고령화 사회로 간 나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한국이 조금 보고 배울 게 많이 있는데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노인들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고 있고요. 실제로 전반적인 사회 기반 시설, 공항 같은 데나 철도 같은 데 가시면은 노인들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일본에 있는 주택임대 사업 업체들 많이 분석을 할 때 뭐 다이토 겐탁, 레오팔레스 이런 엄청난 임대주택 100만 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자기가 집을 갖고 있는데 이들 기업에 집을 맡긴 다음에 그 맡긴 집은 기업이 운용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맡긴 집주인은 그 집에 청소를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집도 맡겨서 임대소득을 건너받는데 본인도 스스로 취업자가 돼가지고 해당 주택에 미화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생애주기가 긴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한국은 아직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산이나 이런 부분은 부동산 문제랑 섞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게 아니라 소득 생애주기 구간을 길게 하는 거는 옆 나라에서도 많은 벤치마크 사례가 있고 우리나라도 좀 하려면 이 부분은 얼마든지 도입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하나씩 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출산율을 이렇게 1명 이하로 0.98명 계속 내려가면서 지금 0.78명이 됐는데 이대로 가면 이게 더 내려갈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내려가는 원인이라든가 이런 현황에 대한 정확한 좀 분석이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개선하려는 뭔가 노력과 함께 출산율을 제고하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들을 법한데 사회가 좀 크게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첫 번째는 교육인 것 같고요. 좋은 대학교를 보내서 대기업을 취업하는 거를 지향하거나 전문직이 되는 것만을 지향하는 이런 교육이 되게 된다면은 기본적으로 돈을 버는 기간이 너무나 늦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한 명 한 명을 낳는다는 게 너무 큰 부담이 돼가지고 그냥 맞벌이를 하든 외벌이로 돈을 잘 벌든 이런 상태의 교육 부분에 대한 어떤 개혁이나 변화 없이는 출산율 제고라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 갑자기 우리 애 한 명 더 낳아볼까? 이러면서 출산을 더 할 그런 가구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변화가 없이는 앞으로 미래는 안타깝지만 출산율은 점점 더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을 해서 정말 합계 출산율 0.5명 이하 궁극적으로 가면은 정말 0.4명 이하 이렇게 굉장히 내려갈 수가 있게 되고요. 이 출산율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펼 수 있는 사람들은 진짜 꼼꼼하게 리서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정책을 발표하고 그리고 그런 거를 사회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어떻게 된다? 대한민국 사라진다. 그리고 유튜브 분석왕을 통해 가지고 출산율 뿐만 아니라 종전에 다뤘던 컨텐츠들을 글로 정리해서 많은 리서치 자료와 함께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다 전달해드리지 못했던 도표나 숫자 그리고 깊은 행간의 내용 같은 것들도 네프콘 통해서 공개하고 있으니까 네프콘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분석왕 최상욱이었습니다.